회장님, 헬리콥터가 폭발할 거예요. 소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김태현은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거리의 아이들은 가로등처럼 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도시의 풍경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소녀가 외친 다음 말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왼쪽 엔진 나사가 풀렸어요. 연기가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태현은 멈춰섰다. 저 거리의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흥미진진한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알려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5세의 김태현은 평범한 세상보다 500m 위에서 살았다. 그의 집무실은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유리와 철골로 된 마천루 김태현 타워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라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표상이었다. 그는 투자와 기술 제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알고리즘의 정확성으로 제국을 지배했다. 태현에게 감정은 시스템 오류였다. 데이터의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변수였다.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 assets이거나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채 liabilities였다. 그리고 그 목요일 오후 그는 특히 값비싼 부채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석 씨, 지난 분기 실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현은 복잡한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춤추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차가운 커피 냄새가 에어컨 바람에 스며 있었다. 당신의 예측은 7%의 오차 범위가 있었습니다. 내 세계에서 7%는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락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이 짓누르게 했다. 처형에 앞서 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30일 안에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10m짜리 유리 테이블 건너편에서 최민석은 핏기가 가셨다. 50대 초반 20년을 회사에 바쳤지만 모든 것이 단 30초 만에 끝났다. 태현 회장님, 제발요. 제 가족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당신의 개인사는 내 스프레드시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현은 마침내 시선을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회색이었고 순수한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는 눈이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감상도 후회도 없었다. 바로 이 냉혹한 규율이 그를 야심찬 젊은 프로그래머에서 오늘날의 금융거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은 피와 살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 떠났다. 남편의 시간과 관심을 분기별 수익과 경쟁하는 데 지쳤기 때문이었다. 파리에서 유학 중인 그의 딸 태희는 그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생일 축하 전화는 2분도 차에 지속되지 않았다. 고독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는 특권에 기꺼이 지불하는 세금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드러운 소리가 여전히 공중에 떠도는 긴장감과 대비되었다. 전화는 그의 전무비서인 이센에게서 온 것이었다. 38세의 그녀는 그 자신만큼이나 효율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회장님, 헬리콥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높이 평가하는 전문적인 중립성이 있었다. 조종사가 꼬리 로터 교체 부품이 도착했다고 보고했지만 내일 제주도 출장 전에 시험 비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돼, 세나 씨. 태현은 이미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다. 시험 비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부품을 설치하고 오후 5시에 이륙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6시 30분에 미룰 수 없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드문 초조함의 표시였다. 안전 프로토콜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고장 확률은 연평 0.12%입니다. 1,000억 원 규모의 협상을 그 낮은 확률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회장님, 세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결코 질문하지 않았다. 태현이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500m 아래 경유 냄새가 길거리 음식 냄새와 뒤섞이는 거리 수준에서 어린 주아는 다른 종류의 확률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오빠 지호가 충분한 음식을 얻을 확률, 경찰에게 쥐처럼 쫓겨나지 않을 확률, 도시 외곽의 새방에서 열에 시달리는 엄마가 하룻밤을 더 살아남을 확률. 주아는 겨우 5살이었지만 그녀의 갈색 눈은 어떤 아이도 봐서는 안 될 것들을 이미 보았다. 차가운 서비스 계단에 앉아 마른 무릎을 껴안고 있었고 12살인 지호는 전단지 배달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여기 있어, 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마. 알았지? 지호의 목소리에는 너무 빨리 성장해야 했던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보호적인 톤이 있었다. 엄마 약 살 돈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주아는 불안했다. 등 뒤에 느껴지는 따끔거림 같은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끈적한 노래처럼 끈질긴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깜빡였다. 크고 시끄러운 금속새였는데 한쪽에서 불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본능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너무도 나쁘다는 것을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가 앉아있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그녀를 압도했다. 머릿속의 이미지는 더 선명하고 더 급박해졌다. 경비원이 한눈을 파는 순간을 이용해 그녀는 거대한 로비 안으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갔다. 김태현 타워 내부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쳐진 대성당 같았다. 천장은 높고 공기는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눈을 아프게 하는 인공적인 광택으로 빛났다. 낡은 샌들과 색이 바랜 원피스를 입은 주아는 기업 추상의 세계에서 원시적인 현실의 얼룩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작고 너무 하찮았다. 그녀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라고 쓰인 표지판을 보았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위로, 가장 위로 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유지보수팀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이 중간층 중 하나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르게 보이는 유일한 버튼, 옥상 R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그 시각 태현은 헬리포트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고 있었다. 세나가 그를 따라가며 회의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초기 제안은 900억 원이지만 분석가들은 상대가 1,100억 원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편안한 마진을 만들기 위해 1,200억 원으로 협상을 시작하시길 제안합니다. 훌륭해, 세나 씨. 평소대로 처리하세요. 태현의 마음은 이미 회의에 가 있었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반론을 예측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침묵 속에서 상승했고 그를 하늘의 왕국으로 운반하는 유리와 철강의 고치였다. 문이 열리자 천천히 도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조종사는 이미 조종석에 앉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후의 태양이 헬리포트 아스팔트에 부딪혀 눈부신 섬광을 일으켰고 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세나가 그녀를 먼저 보았다. 회장님, 저건 뭐죠? 태현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접근 계단 근처에서 겁먹은 작은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거리의 아이, 거기에 그의 사설 헬리포트에 500m 높이에서 그 장면의 비현실성이 너무 커서 그는 잠시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경비. 세나는 손목에 찬 통신기에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날카로워졌다. 헬리포트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최고 긴급 레벨. 주아는 두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비될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머릿속의 이미지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선명했다. 금속 새가 폭발하는 모습, 불, 연기. 그녀는 5살짜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확신으로 저 정장 입은 남자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저씨, 저거 타지 마세요. 그녀는 프로펠러 소리에 거의 묻힐 뻔한 얇은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요. 태현은 멈춰 섰고 짜증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실패였다. 이 일로 인해 여러 명이 징계를 받을 터였다. 저 아이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세나 씨. 당장. 늦었습니다. 건장한 2명의 경비원이 비상 계단을 뛰어 올라와 주아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에 울려 퍼졌다. 안 돼요. 주아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폭발할 거예요. 헬리콥터가 폭발할 거라고요? 그 말은 공중에 떠돌았다.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초현실적이었다. 조종사는 조종석 유리창을 통해 비명을 듣고 웃었다. 세나는 태현을 바라보며 명확히 농담이겠지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었다. 태현은 가슴을 타고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이 협박인가? 짓궂은 장난인가? 아동 테러인가? 저 아이를 데려가. 그는 경비원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주아의 마른 팔을 전문적인 단호함으로 붙잡았다. 잠깐만요.
주아는 끌려가면서 작은 폐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소리쳤다. 눈물이 그녀의 더러운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너무나 진실하고 본능적이어서 아주 잠깐 동안 태연의 짜증은 일말의 의혹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왼쪽 엔진 나사가 풀렸어요. 연기가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제발 아저씨, 타지 마세요. 김태현의 세상이 멈췄다. 경고 때문이 아니었다. 세부사항 때문이었다. 왼쪽 엔진 나사. 어떻게 5살짜리 글도 모르는 길거리 아이가 그렇게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사항을 지어낼 수 있을까? 엔진 불이 날 거예요가 아니었다. 왼쪽 엔진 나사였다. 그 정보의 정확성은 그의 논리와 회의주의의 갑옷을 꿰뚫는 미사일이었다. 그의 슈퍼컴퓨터 같은 정신이 오작동했다. 무작위의 아이가 그 특정 문구를 지어낼 확률은 극히 미미했다. 너무 낮아서 그 자체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었다.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였다. 멈춰. 그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다. 경비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울고 있는 소녀를 붙잡은 채 얼어붙었다. 회장님, 늦으시면 안 됩니다. 세나는 긴장했고 태블릿이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다. 저 아이는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지? 태연은 세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을 잘랐다. 그의 회색 눈은 경비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왼쪽 엔진에 있는 나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경비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하는 듯 분명히 당황했다. 태현은 헬리콥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녀를, 그리고 다시 헬리콥터를 적 밀리초 단위로 위험을 계산하도록 훈련된 그의 정신, 그 슈퍼컴퓨터는 불가능한 방정식에 갇혔다. 여행을 연기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의미했다. 수백만 달러의 손실 가능성, 비즈니스 관계의 훼손, 평판의 의문무하지만 그 경고를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무시하고 틀렸을 경우 그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다. 헬리포트의 찬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입안에서 금속성의 두려움을 맛볼 수 있었다.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맛이었다. 논리는 터무니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상 데이터 에노마르스 데이터는 그의 뇌 속에서 화재 경보처럼 끈질기게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그는 조종사를 향해 돌아섰다. 조종사는 조종석 유리창을 통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엔진을 끄세요. 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왼쪽 터빈을 완전히 점검해 주십시오. 당장. 조종사는 헤드셋을 벗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세나는 핏기가 가셨다. 회장님, 미친 짓입니다. 길거리 아이의 헛소리 때문에 회의를 놓칠 건가요? 세나 씨, 나는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엔진을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에게 걸어갔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풀어줬지만 가까이에 머물렀다. 소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갈색 눈에는 명백한 안도감이 있었다. 태연은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그의 무릎이 움직임에 삐걱거렸다. 어떻게 알았니? 그는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먼지와 아이의 땀 냄새가 그의 코 속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그 나사에 대해 알았어? 모르겠어요. 주아는 몸을 웅크리며 속삭였다. 말은 끊어졌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봤어요.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걸. 그녀는 떨리는 작은 손가락으로 헬리콥터의 왼쪽 엔진을 가리켰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조종사와 급히 호출된 정비사가 엔진 덮개를 열었다. 태현 세나 경비원들은 마치 고체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도구 소리가 헬리포트에 울려 퍼졌다. 5분이 지났다. 그리고 10분 발 그러자 정비사가 터빈에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태연에게 천천히 걸어왔고 떨리는 손에 작고 금속성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티타늄 나사였다. 연소실을 지지하는 나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거의 완전히 풀려 있었다. 세상에. 정비사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사산 하나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오락이었습니다. 진동과 과열이 계속되었다면 10분, 아마도 15분 더 비행했다면 그는 침을 삼켰다. 터빈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대재앙적인 폭발이 있었을 겁니다. 김 회장님, 저는 마지막 검사에서
어떻게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침묵이 헬리포트를 뒤덮었다. 찬 바람이 금속 구조물 사이를 윙윙거리며 그들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세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공포가 얼굴의 모든 선에 새겨졌다. 경비원들은 창백하게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군사훈련은 그 폭로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태현은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비사의 손에 있는 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해진 엔진을,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앞에 있는 작은 인물을 불가능한 경고로 방금 자신의 생명을 구한 5살짜리 소녀를 논리, 데이터, 확률, 그가 자신의 존재를 구축했던 모든 토대가 그 순간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앞에는 그의 정신이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드레날린으로 떨리는 그의 몸은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리고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메신저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는 다시 주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쳐 보였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지친 아이였다. 그는 그녀의 눈 아래 깊은 다크서클을 보았다. 그녀의 마른 팔뚝을, 그녀의 맨발에 달라붙은 먼지를, 더러워진 손톱을, 한때 분홍색이었지만 이제는 불분명한 색깔이 된 원피스를,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김태현은 스프레드시트의 부채나 변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억만장자 재산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힘을 가진 아이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유리와 철강 제국의 꼭대기에서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는 자신이 작고 무지하고 깊은 빚을 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어디서 왔는지, 혹은 그녀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확신이 형성되었다. 몇 분 전 임박한 죽음에 대해 느꼈던 확신만큼이나 강한 확신이었다. 그의 삶과 그녀의 삶은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이 얽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터였다. 티타늄 나사가 정비사에 떨리는 손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공포에 질린 헬리포트의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김태현이 들어본 가장 큰 소리였다. 그가 알던 삶의 마침표이자 그의 논리적인 정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현실의 서막이었다. 그는 금속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헬리콥터의 열린 엔진을, 그리고 마침내 경비원들이 이제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웅크린 작은 인물을 세나는 창백했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1,000억 원짜리 회의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손에 잊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은 얼굴의 창백함과 대조되었다. 회장님,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더듬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압니다, 세나 씨. 태현은 낮고 쉰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분노는 일종의 차가운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건물 꼭대기에서 밀쳐졌지만 어떻게든 추락해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압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그는 주아에게 걸어갔다. 소녀는 자신이 일으킨 소동에 겁을 먹고 여전히 작게 울고 있었다. 작은 몸이 떨렸다. 그는 다시 쪼그리고 앉았다. 이번에는 신문하는 사람의 긴급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것 앞에 선 한 남자의 망설임이었다. 울지마. 그 말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네가 우리를 구했어. 이제 괜찮아.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불가능한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녀는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는 일어섰고 그의 사생활과 통제 본능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호 씨. 그는 자신의 경호 팀장인 턱에 흉터가 있는 2미터 키의 남자 강대호를 불렀다. 저 아이를 내 펜트하우스로 데려가세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먹이고 원하는 것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단 1초도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강대호는 놀랐지만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현은 세나에게 몸을 돌렸다. 제주도 회의를 취소하세요. 남은 한 주 동안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한 우선순위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조용했다. 주아는 이제 거대하지만 친절한 강대호의 보호 아래 있었고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에게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유리 큐브는 헬리콥터보다 더 매혹적이었다. 거울, 벽에 비친 반사는 그녀 자신의 무한한 버전을 만들었다. 작은 소녀가 무한대로 곱해졌다. 펜트하우스에서 태현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이행되었다. 세나에게 경고를 받은 개인 요리사 최 아주머니는 즉석에서 만찬을 준비했다. 치즈 샌드위치와 햄 샌드위치, 아직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 신선한 오렌지 및 딸기 주스, 별 모양으로 썰린 과일 좋아하지만 주아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일반 자동차보다 더 비싼 이탈리아 디자이너 안락 의자에 앉아 그녀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유리 궁전에 있는 작은 유령, 배고프지 않니? 태연은 정중한 거리를 두고 앉아 물었다. 그는 손에 식어가는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우리 오빠가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파요. 가족에 대한 언급은 상황을 현실로 되돌렸다. 이 아이는 연구 대상이 될 신탁이나 천사,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아이였다. 그리고 그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어딘가에 그녀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를 찾고 있었다. 절망적으로. 그리고 태현은 그녀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었다. 그가 계산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대한 규모의 빚이었다. 우리가 찾아줄게. 태현은 스스로에게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빠 이름은 뭐니? 지호요. 주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2살이에요. 용감해요. 그리고 네 엄마는 어디에 계시니? 우리 집에요. 주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기는 따뜻하지만 엄마가 기침을 많이 하세요. 걱정이 이제 그의 눈에 더 강하게 돌아왔다. 태연은 강대호를 불렀다. 경호팀장은 그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가 오빠 이름은 지호 12살이고 엄마가 아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리 건물 근처입니다. 태현은 빠르게 말하며 명령은 정확했다. 그들을 찾으세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세요. 조용히. 그리고 이리로 데려오세요. 태현의 경호팀이 기업 라이벌을 추적하는 데 더 익숙한 이들이 외곽 지역의 가족을 찾는 수색을 시작하는 동안 태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불편한 위치에 있음을 발견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80인치 8K TV를 보여주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추상 미술 컬렉션을, 새 대륙의 와인이 있는 와인 저장고를, 주아는 이 모든 것을 지루한 공소나무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관심을 끈 유일한 것은 그가 뉴욕 경매에서 구입한 현대 미술품인 뒤틀린 금속 새 모양의 작은 조각품이었다. 헬리콥터 같아요.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조각품을 만지며 말했다. 금속은 그녀의 손가락 아래에서 차가웠다. 이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니, 주아야? 헬리콥터. 태현은 예감의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의 분석적인 정신은 해답 없이는 쉴 수 없었다. 아니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요. 그녀는 아이들의 당황스러운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그 대답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의 논리적인 정신은 패턴, 원인, 결과를 찾았다. 상관관계를,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아무것도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뿐이었다. 주아의 오빠와 엄마를 찾는 수색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태현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사업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닌 불안감을 느끼는 3시간이었다. 5살짜리 소녀에게 한 암묵적인 약속에 대한 불안감. 그가 놀랍게도 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약속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마침내 강대회에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경호팀장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있었다. 여기서 10블록 정도 떨어진 버려진 극장 뒤편의 임시보호소에 있습니다. 소년 지호는 여동생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역 경찰까지 개입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위독해 보입니다, 회장님. 상황이 처참합니다.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태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회장님, 이리로 데려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아니, 대호 씨, 내가 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깨를 준비하세요, 유리. 타워에서 도시의 빈곤에
심장불호의 여정은 태현이 자신의 재단이 세금 공제 목적으로 지원하는 NGO 보고서의 통계로만 알고 있던 세계로의 하강이었다. 그의 고급차 방탄 마이바흐는 움푹 들어간 거리를 항해했다. 하수도와 연기 냄새가 밀봉된 에어컨 속으로 침투했다. 맨발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공을 찼다. 여자들이 깨진 보도에서 이야기했다. 들개가 그늘에서 잠을 잤다. 그의 세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나라였다. 차가 허름한 극장, 껍질이 벗겨진 정면과 깨진 창문이 있는 오래된 건물 앞에 멈췄을 때 태현은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하늘에서 사는 그가 다른 사람의 지옥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강대호가 그를 연문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세상이 잊어버린 몇몇 가족들을 수용하고 있는 판지, 타포린, 나무 조각들의 덩어리였다. 냄새는 습기, 곰팡이, 그리고 절망의 냄새였다. 한 구석에서 전선에 매달린 벌거벗은 전구에 의해 비춰진 곳에서 그는 마른 소년을 보았다. 12살, 아마 그 이하였다.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낡은 공책에 모든 것을 적고 있는 지역 경찰관에게 여동생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지호였다. 지호야! 태현이 불렀다. 소년은 의심스럽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주아와 같은 갈색이었고 표현력이 풍부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 여동생 주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녀는 안전해. 태현은 두 손을 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나는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 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즉시 나타났지만 곧바로 의심의 물결이 뒤따랐다. 어떻게 동생이 아저씨와 함께 있어요? 동생은 어디 있어요? 아저씨가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그녀는 내 집에 있다. 긴 이야기이지만 먼저 태현은 말을 멈췄다. 먼저 네 엄마를 봐야겠다. 지호는 낡은 커튼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임시 칸막이로 그를 안내했다. 길은 좁았고 그의 비싼 옷이 더러운 벽에 스쳤다. 태현이 본 장면은 헬리콥터의 거의 폭발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강타했다. 바닥에 얇고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다. 30대 이상은 아니었지만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다. 호흡은 빠르고 얕았으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쌕쌕거렸다. 그녀의 기침 소리는 약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수연이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주아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지호는 매트리스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수연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것들은 그녀의 아이들과 같은 갈색 눈이었지만 열과 고통으로 흐릿했다. 고통 아래 숨겨진 얼굴에는 자녀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가느다란 실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그는 더러움이나 모든 것을 세우며 들게 하는 곰팡이 냄새를 신경 쓰지 않고 매트리스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당신의 딸 주아가 오늘 저를 구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당신들을 제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연과 지호는 기절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억만장자가 여기 그들의 비참한 보호소에 와서 도움을 제안하다니 열병으로 인한 망상처럼 느껴졌다. 환각이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삶이 최악의 상황만을 기대하도록 가르친 사람의 당연한 불신으로 수연이 물었다. 아무도 공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당신의 딸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말했고 그것이 순수한 진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발 제가 돕도록 허락해 주세요. 태현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절망은 부인할 수 없었다. 수연은 논쟁하기에는 너무 약했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움을 얻을 유일한 기회를 보았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수연은 임시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마침내 재회한 지호와 주아는 서로를 꽉 껴안았다. 펜트하우스에서는 태현의 개인, 주치의인 60세의 유능하고 신중한 박원재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진단은 빠르고 암울했다. 심각한 세균성 폐렴입니다. 박 박사는 청진기를 벗으며 말했다. 영양실조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면역체계가 손상되었습니다. 즉시 정맥 항생제, 수분 공급, 영양 지원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더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수연은 즉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손님용 별채는
미니 병원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약효로 잠든 동안 지호와 주아는 새로운 환경을 탐험했다. 똑같이 경이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마치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졌다. 태현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사랑과 필요에 의해서만 결속된 깨진 가족. 그리고 그는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주아가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가 다른 방식으로 이 가족의 삶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태현의 펜트하우스는 변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이전에는 고독한 발소리만 알던 복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연은 박 박사의 보살핌 아래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기침이 줄었다. 태현은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역할, 즉 의무나 계산된 자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주아에게 자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지호가 거리에서 배웠고 놀랍게도 그 소년이 자신만의 빛나는 논리로 해결하는 수학 문제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수연이 기운을 차릴 때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수연은 미망인이었다. 그녀의 남편 성철은 건설 노동자였다. 2년 전 잘못 고정된 빔이 그에게 떨어져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그녀에게 두 어린아이와 저축은커녕 빚만 남겼다. 어떤 보상도 없었다. 그녀는 싸웠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리에서 과자를 팔고 무엇이든 했다. 그러나 최근의 질병이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렸다.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은 어느 날 밤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더 단호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 남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아가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회장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태현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편 그는 주아의 선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미묘하게 질문했지만 논리적인 답은 없었다. 소녀는 다른 예지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하고 다정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어둠을 무서워했다.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했다. 헬리콥터 이미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정신이 극도로 싫어하는 방식으로 우주에는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 새롭고 깨지기 쉬운 가족, 역학이 형성되는 동안 태현이 진정으로 웃고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웃는 법을 배우고 아이의 포옹이라는 단순한 기쁨을 발견하는 동안 깊은 곳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태현은 매일 밤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 헬리콥터 나사가 풀려 있었을까? 사고는 일어난다. 하지만 그 고장은 너무 근본적이었다. 너무 명백했다. 그리고 교체 부품은 불과 얼마 전에 설치되었다. 수십 년 동안 위험과 위협, 패턴과 이상을 식별하도록 훈련된 그의 사업가 정신은 쉴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의 포식자 본능이 감지하는 무언가였다. 그는 김철민에게 연락했다. 철민은 태현이 과거에 미묘한 기업 문제로 고용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필요할 때 무자비한 남자였다. 철민 씨, 내 헬리콥터 정비를 조사해 주십시오. 태현은 암호화된 통화에서 말했다. 모든 부품, 모든 정비사, 모든 공급업체, 왜 그 나사가 풀려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장태수를 중심으로 조사해 확인. 응답이 몇 시간 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것은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장태수였다. 장태수는 6개월 전 태현이 적대적 인수로 파산시켰던 사업가였다. 청산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는 태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태현아. 어떻게든. 진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사고가 아니었다. 사보타주였다. 장태수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날 밤 그는 그 무서운 정보를 처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보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 미상 번호였다. 텍스트는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만 주아와 지호의 사진이었다. 장거리 렌즈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건물 옥상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침범할 수 없어야 할 곳이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자산과 부채. 때로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부채가 될 수 있다. 조심해, 태현아. 태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그의 피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장태수는 그가 살아남았다는 겉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태현이 그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안 거품이 폭력적으로 터졌다. 위험은 더 이상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며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주 만에 태현의 우주의 중심이 된 두 아이를 겨냥하고 있었다. 장태수의 익명, 메시지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적의 렌즈로 포착된 주아와 지호의 픽셀화된 얼굴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유리 감옥으로 바꾸었다. 돈과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안정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괴물은 더 이상 성문 밖에 있지 않았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태현의 삶의 중심이 된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전면적이었다. 냉철한 CEO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포식자로 바뀌었다. 대호 씨, 그는 통신기에 외쳤고 목소리는 너무 거칠어서 위기에 익숙한 그의 경호팀장조차 오싹함을 느꼈다. 전면 봉쇄. 내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모든 접근로의 경비를 2배로 늘리세요. 복도 주차장 각 엘리베이터에 24시간 감시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옥상 창문은 잠그고 덮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밤새 바뀌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피어나기 시작했던 가벼움은 촉각적인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어두운 정장과 진지한 표정의 경비원들이 이제 복도를 조용히 순찰했다. 그들의 신중하지만 존재하는 무기는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이전에는 도시의 눈부신 전망을 위해 열려있던 커튼은 이제 거의 항상 닫혀 있었다. 자연광은 모든 것을 노랗고 병약한 톤으로 남기는 인공 조명으로 대체되었다. 지호와 주아는 그 변화를 즉시 느꼈다. 왜 놀이터에 갈 수 없어요? 아저씨. 지호는 창유리에 얼굴을 대고 이제 금지된 옥상 놀이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빈 그네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 항상 거기서 놀았잖아요. 며칠 만이야, 챔피언. 태연은 거짓말을 했고 스스로를 미워했다. 직장 문제로 해결할 일이 있어. 그는 아이들의 눈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보았다. 죄책감이 산처럼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그들을 가난과 방치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으로 데려왔다. 단지 그들을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장태수는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었다. 그는 지능적이고 무자비한 포식자였다. 죽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남자였다. 회복 중이던 수연도 태연의 행동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밤에는 사무실에서 소리가 죽은 전화 회의를 하며 보냈다.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다. 얼굴은 오직 화면의 차가운 빛으로만 비춰졌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보호적이었지만 또한 이상하게 거리를 두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둘러싼 위험으로 오염시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장태수의 공세는 신문에서 계속되었다. 그가 언론에 심은 이야기는 미묘하고 유독했다. 기사들은 헬리콥터 사건 이후 김태현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그의 갑작스럽고 강박적인 자선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가 기회주의자 가족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 이야기는 태현을 피해자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교묘하게 구성되었다. 투기꾼들의 쉬운 표적이었다. 그의 회사들에게 불안정성의 원천이었다. 압력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 김태현. 금융의 이사회는 귀찮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업 파트너들은 우려를 표하며 전화를 걸었다. 투자자들은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냉혹한 논리와 통제라는 평판 위에 세워진 태현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리더가 처음으로 심장으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현의 한계는 봉쇄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비 오는 밤에 찾아왔다. 그는 사무실에 서서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눈물처럼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아이러니는 압도적이었다.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안전을 살 수 없었다. 그의 재산은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표적이었다. 그의 존재는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을 끌어들이는 자석이었다. 평생 그를 이끌었던 차가운 논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방정식은 간단하고 잔인했다. 위험 변수는 그 자신이었다. 위협은 장태수였다. 그를 통한 표적은 수연의 가족이었다. 위험을 제거하려면 그는 자신을 방정식에서 제거해야 했다. 그들을 보내야 했다. 멀리. 장태수가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랴. 비록 그것이 그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그의 사생활 본능에 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들을 위해 새로운 신분증을 마련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집을 살 것이다. 스위스나 캐나다, 아마도 그들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할 신탁, 기금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랬던 대로 돌아갈 것이다. 외로운 사람으로 그 생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승리를 위해 여왕을 희생하는 마스터 체스 플레이어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산산조각냈다. 수연이 그날 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가 등을 돌린 채 유리벽을 타고 흐르는 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다. 패배한 모습이었다. 태연 씨,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해졌다. 폐렴은 완전히 나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아니, 수연 씨,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몇 주 전 최민석을 해고할 때 사용했던 목소리였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당신들은 떠나야 합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떠나라고요? 어디로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자제력의 가면이었지만 회색 눈은 고통을 드러냈다. 나는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 내 권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놀이터에 있는 주아와 지호의 이미지. 당신들 삶에 내가 있다는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남자가 이제 당신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치기 위해 당신들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장태수에 대해 설명했다. 사보타주에 대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에 대해.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균열이 있었다. 새로운 신분증,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스위스에 있는 집. 당신들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 당신들은 48시간 안에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연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턱을 치켜들고 갈색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애원하지 않았다.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여자는 대신 팔짱을 끼웠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단순하고도 결정적인 단어는 그를 놀라게 했다. 싫습니다. 싫다니 무슨 말입니까, 수연 씨? 태현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해를 못하셨군요. 당신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힘으로 대답했다. 태현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위험이 닥쳤을 때 흩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싸웁니다. 싸운다고요? 태현은 쓰라린 소리를 내며 거의 비웃었다. 무엇과 싸운단 말입니까, 수연 씨? 암살자를 고용하는 남자와, 양심이 없는 남자와. 이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무기로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 올렸고
집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제 우리가 장태수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치게 해주세요. 도망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립되고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 당신이 예전에 외롭고 차가운 남자로 돌아가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덜 단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그 승리를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태연에게 계시의 힘으로 다가왔다. 그는 평생을 기업 전쟁에서 싸웠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려 하고 있었다. 이 여인의 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 그와 그들의 단결에 대한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그를 마비시키고 있던 차가운 논리의 독에 대한 해독제였다. 그럼 우리가 뭘 하기를 제안하는 겁니까? 그는 이제 불확실하고 취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당신이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기 시작하세요. 당신에게는 탐정 철민 씨가 있습니다. 그가 장태수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에게 더 깊이 파고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녀의 눈은 실용적인 지성으로 빛났다. 장태수 같은 사람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항상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약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그 순간 김태현은 이해했다. 진정한 보호는 더 높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날카로운 검을 만드는 것이었다. 수연의 용기는 전염성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사랑뿐만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보았다. 동맹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의의 물결이 그의 정맥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없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그를 비즈니스의 거물로 만들었던 강철의 단단함을 되찾았다. 전쟁은 그의 조건이 아닐 것입니다. 내 조건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에게 건 전화는 달랐다. 철민 씨, 신중함은 잊으세요. 태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장태수의 삶을 조각조각 해체해 주십시오. 모든 더러운 거래, 모든 미신고 계좌, 그가 그동안 만든 모든 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 정비사를 찾으세요. 나는 그가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용하십시오. 사냥이 시작되었다. 이제 무제한의 자원과 정원을 가진 철민과 그의 팀은 장태수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태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다. 장태수는 단순히 복수심에 찬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연쇄적인 기업 범죄자였다. 패턴이 있었다. 사보타주, 협박, 위협. 그와 경쟁하려다가 신비하게 실패한 세 회사, 편리한 사고로 사망한 2명의 경영진. 태현이 예측했듯이 핵심 조각은 정비사였다. 2주간의 집중 수색 끝에 철민의 팀은 그를 찾아냈다. 그는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있었고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며칠이 걸렸다.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가 말하도록 할 관대한 재정적 제안을 하는데, 그러나 그가 말했을 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태현에게 필요한 무기였다. 고화질 비디오와 오디오로 녹화된 정비사의 고백은 파괴적이었다. 그는 장태수에게 돈을 받고 헬리콥터를 사보타주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폭로는 그 동기였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님. 비디오 속 정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웠다. 계획은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요. 그는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았다. 그는 회장님이 죽기만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장님 회사 주식에 대해 대규모 베팅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매도였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김태현 금융의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정비사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그 하락으로 수십억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다. 정비사는 작업을 마친 후 장태수에게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증거를 보관했다. 암호화된 이메일, 은행 송금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태수가 과거의 다른 경쟁자를 상대로
비슷한 작업에 사용했던 다른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름을 알려주었다. 연락처. 또 다른 잠재적 증인이었다. 태현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동기, 방법, 증거, 그리고 범죄 패턴을 확립할 수 있는 증인들. 그는 장태수를 파괴할 탄약을 가졌다. 법정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곳인 시장에서 전투 계획은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짜여졌다. 태현과 그의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수연의 참여도 있었다. 그녀는 금융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 전략은 이해했다. 타이밍을, 가장 아프게 칠 곳을. 그는 당신의 무기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씨. 수연은 테이블에 펼쳐진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무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올바른 순간에 드러날 때 어떤 재산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은 경찰로 직행하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길고 지루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태수는 가장 비싸고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연과 허점을 만들 것이다. 전략은 기업 및 미디어 정력전, 빌리츠크릭이 될 것이다. 계획은 잔인하게 우아했다. 첫째, 태현의 팀은 철민의 정보를 사용하여 장태수 회사 이사회 멤버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할 것이다. 그들에게 사기와 살인 미수 시도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 동시에 그들은 장태수의 태연 주식 공매도 베팅에 대한 정보를 국내 주요 금융신문의 유명 탐사 보도 기자에게 유출할 것이다. 넷째, 스캔들이 폭발할 것이다. 장태수 회사의 주식은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은 패닉에 빠지고 범죄자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권좌에서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공개적인 체크메이트가 될 것이다. 그의 제국의 심장부에서 실행될 것이다. 작전 시작 전날 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수연은 주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한편 지호와 태현은 체스 게임을 했다. 공기 중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체크메이트. 지호는 승리한 미소를 지으며 비숍을 움직였다. 태현은 놀랍고 진심으로 감동하여 보드를 바라보았다. 소년이 그를 깔끔하게 이겼다. 우아하게. 빨리 배웠구나, 챔피언. 주아가 힌트를 줬어요.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퀸으로 공격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킹을 보호하는 걸 잊었다고요. 태현은 주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윙크했다. 그는 웃었다. 진심으로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수연의 교훈을 이해했다. 진정한 힘은 단 하나의 조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조각이 킹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있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는 베란다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비되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사업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안 휴대폰을 들고 그의 작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한때 그였던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의의 목적이었다. 작전을 시작하세요. 해가 뜰 때쯤에는 장태수가 더 이상 제국을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는 잠시 멈췄다.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하세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태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작전은 군사 공격의 정확성으로 새벽에 시작되었다. 도시가 차가운 안개 속에서 깨어나는 동안 장태수의 세계는 타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탄은 미디어였다. 국내 주요 금융신문의 아침판은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탐사보도 기자가 서명한 파괴적인 표지 기사를 실었다. 그 제목은 비수와 같았다. 현지 월스트리트의 독수리, 라이벌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장태수의 사기 계획. 이 기사는 철민의 팀이 조정한 문서 증거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장태수가 회장의 희생자가 될 사고 이후 김태현 금융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려 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프가 있었다. 숫자들, 상세한 연대기,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었다. 오전 9시 장태수가 변호사들과 보좌관들의 수많은 부재 전화로 패닉에 빠진 채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그의 회사인 태수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멤버들의 받은 편지함에 하나씩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안에는 철민의 완벽한 서류철이 있었다. 사보타주에 대한 정비사의 고백, 뇌물수수 은행 기록, 장태수가 다른 기업 스파이 행위 및 경쟁자 제거 사건에 연루된 증거. 그것은 정보의 핵무기였다. 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긴장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의 사무실에는 작전 상황실이 설치되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주가 뉴스피드, 보안통신이 표시되었다. 태현, 수연, 지호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고 위기 전략가 강호준이 이끄는 태현의 팀이 계획을 실행했다. 주아는 그날의 강렬함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정교사와 함께 다른 방에 있었다. 태수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개장 첫 1시간 만에 30% 하락했습니다. 강호준은 피처럼 붉은 그래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발표했다. 신문 기사가 완전한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자자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쥐처럼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사후의 멤버들이 11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른 오퍼레이터가 맹렬하게 타이핑하며 말했다. 안건 4본을 받았습니다. 단일 안건, CEO의 행동에 관한 긴급 조치. 수연은 태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주식시장의 세부 사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의의 언어는 이해했다. 그녀가 거기서 본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악한 행위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오전 10시 30분 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하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다. 태현, 이 망할 자식. 건너편에서 장태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패닉으로 으르렁거렸다. 네가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단지 진실의 빛을 비췄을 뿐입니다, 태수 씨. 태현은 단련된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퀴벌레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장태수가 소리쳤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태현은 빙하처럼 차분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의 파트너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들은 이미 당신과 거리를 두기 위해 거래를 협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침묵이 짓누르게 했다. 그리고 나 같으면 창밖을 볼 것입니다. 당신에게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태수 코퍼레이션 건물 밖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태연팀이 신중하게 조정한 신문 기사와 익명의 고발이 당국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강요했다. 끝났습니다, 태수 씨. 태연은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당신은 내 목숨에 베팅했고 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의 침묵은 수연의 안도감 섞인 한숨으로 깨졌다. 12살 나이답지 않게 인상적인 성숙함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지호는 엄마를 껴안았다. 전쟁은 끝났다. 괴물은 폭력이 아니라 수술칼처럼 사용된 진실로 패배했다. 장태수의 몰락은 유성처럼 빠르고 완전했다. 예방적으로 구금되고 범죄 혐의와 민사소송의 눈사태에 직면한 그는 자신의 제국, 재산 그리고 자유를 잃었다. 살인, 미수, 사기, 사보타주. 모든 것이 밝혀졌고 그 10년 중 가장 큰 기업 스캔들 중 하나를 드러냈다. 신문은 몇 달 동안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위협이 영구적으로 무력화되자 깊고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태연의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았다. 커튼이 열렸다. 추가 경비원들은 해고되었다. 그리고 집을 가득 채우는 소리는 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는 평범한 웃음과 대화 소리였다. 태현의 지호와 주아 입양 절차는 더 이상의 장애물 없이 공식화되었다. 이야기는 아동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너무나 비범하여 판사는 많은 관료적 형식들을 면제했다. 그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은 중요했던 모든 면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된 남자와 함께 머무르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수연은 그들은 6개월 후 신중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에서 김수연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었다. 김지호와 김주아 준 그들의 삶은 새롭고 달콤한 리듬을 찾았다. 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숙제를 돕는 기쁨을 발견했다. 복잡한 장난감을 조립하는 좌절감을, 아이들이 옆에 웅크리고 있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는 단순한 평화를. 그는 김태현 금융의 대다수 지분을 매각하고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그의 시간과 뛰어난 정신을 새로운 종류의 투자, 즉 그의 가족의 미래에 바치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 집의 심장이 되었다.
그녀는 따뜻함, 집에서 만든 음식, 그리고 태연의 분석적인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실용적인 지혜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가 유럽에 있는 딸 태희와 다시 연결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어색했지만 첫 화상 통화는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관계를 치유하는 시작이었다. 지호와 주에게 그녀는 바위였다. 그들의 새로운 세상의 발견 속에서 항상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어머니였다. 이제 15살인 지호는 매혹적인 10대였다. 거리의 지성과 그가 받는 엘리트 교육이 결합되어 그는 세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진 젊은이로 변모했다. 그는 보호적인 오빠였다. 기업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에 대한 태현의 조언자였다. 그리고 투쟁의 과거와 특권의 현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리고 주아는 모든 것의 촉매였던 작은 주아는 행복하고 활기찬 소녀였다. 그 예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 하나의 사건, 그 목적을 달성한 후 물러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즈스라고 불리는 골든 리트리버와 놀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평범한 아이로 남았다. 장태수의 몰락 후 약 3년이 지난 화창한 토요일 오후, 태연은 가족을 그의 서재에 모았다.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발표했다. 우리 가족의 유산이 되기를 바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계획을 보여주었다. 평면도, 예산, 시간표, 그가 겪었던 모든 것, 즉 위험, 구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이 희망비행재단 Hope Flight Foundat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주아야, 네가 죽음으로 끝났을 비행에서 나를 구했어. 태현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며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비행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재단은 2가지 활동 분야를 가질 것이다. 첫 번째는 장태수를 고발했던 정비사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 기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범죄와 부패를 폭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두 번째이자 더 큰 활동 분야는 취약 지역에 교육 우수 센터마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평범한 학교가 아닐 터였다. 그들은 각 어린이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곳이 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는 아이들. 세상은 너와 같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 주아야. 태현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아이들. 일반 학교가 측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지능을 가진 아이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축하하는 곳을. 마지막 장면은 5년 후에 펼쳐진다. 첫 번째, 희망 캠퍼스, 오늘의 개교식.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의 심장부에 건설된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교육 단지였다. 그곳은 기술과 예술의 오아시스였다. 과학 실험실, 음악 및 회화 스튜디오, 스포츠 코트, 그리고 아이들이 식물을 심고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원다, 태현, 수연, 지호, 주아가 무대에 서 있었다. 청중은 당국자, 기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백 명의 지역사회 아이들의 혼합이었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눈을 빛내는 아이들이었다. 태현이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옆에 있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힘이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쳐준 아내 수연을, 지능이 여러 형태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젊은이 지호를, 그리고 불가능한 경고로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살 가치를 준 소녀 주아를. 몇 년 전 그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세상보다 500m 위에서 살았습니다. 고립되고 외로웠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러다가 용기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소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맺는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서로에게 지는 책임 속에. 눈물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고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한 아이가 나를 구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육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희망 없는 미래로부터, 그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는 청중의 수백 개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각자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박수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러나 태현이 영원히 간직할 순간은 이제 10살이 된 주아가 마이크로 다가갔을 때였다. 아빠가 제가 아빠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구했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구해요. 매일매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도 구하는 것을 도울 거예요. 그날 오후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캠퍼스를 탐험하고 다채로운 복도를 뛰어다니고 정원에서 웃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를 꿈꾸는 동안 김태현은 2층 베란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익이나 손실을 측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행복했다. 그는 세상을 숫자로 보는 사람으로 여정을 시작했다. 자산과 부채로.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끝났다. 가족의 사랑, 두 번째 기회의 감사, 선을 행하는 목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순간의 미래를 보고 그의 미래를 영원히 바꾼 5살짜리 소녀 때문이었다. 때때로 태현은 생각했다. 기적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포장으로 온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